이 영상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을 위한 조용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끔은 두려우셨습니까? 문득 조용해진 방 안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갑자기 밀려올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 조용한 시간, 그 낯선 고요, 그 순간에 남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이 두려워 평생 사람에게 기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혼자일 때만 불행할까요? 아니면 혼자일 때 비로소 나를 제대로 만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오래된 질문을 차분히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인간은 태생부터 혼자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많은 순간을 혼자 견뎌왔고, 마지막 순간도 혼자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 아닐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마주하게 되는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습니다.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열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약속을 만들고 불필요한 모임에도 나갑니다. 조용함은 우리에게 가장 낯선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면이 가득 찬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고독이 그에게는 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조용하면 불안하고 고요하면 초조하고 생각이 들려오는 순간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고 소음을 찾고 자극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비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그 소음은 결국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여전히 텅 빈 나 자신뿐이죠. 여기서 하나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홀로 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물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생기고 고독은 누구도 필요하지 않을 때 생기는 평온한 호흡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만남이 많아질수록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실망도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관계가 많을수록 상처받을 일도 많아지는 거죠. 나이가 들고 나서야 우리는 이런 진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상처를 준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 상처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신하는 속도는 늦지만 상처는 깊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단단한 문장으로 남깁니다. 기대가 많으면 고통이 많아지고 기대가 적으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 문장은 오늘 영상의 큰 줄기 중 하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끔은 두려우셨습니까? 문득 조용해진 방 안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갑자기 밀려올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 조용한 시간, 그 낯선 고요, 그 순간에 남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이 두려워 평생 사람에게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혼자일 때만 불행할까요? 아니면 혼자일 때 비로소 나를 제대로 만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오래된 질문을 차분히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인간은 태생부터 혼자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많은 순간을 혼자 견뎌왔고, 마지막 순간도 혼자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 아닐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혼자가 되는 일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마주하게 되는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휴대폰을 열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약속을 만들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모임에도 나갑니다. 조용함은 우리에게 가장 낯선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면이 가득 찬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고독이 그에게는 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조용하면 불안하고 고요하면 초조하고 생각이 들려오는 순간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고 소음을 찾고 자극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비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그 소음은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여전히 텅 빈 나 자신뿐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홀로 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물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힘든 시간이고, 고독은 나와 함께 있어서 괜찮은 시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70이 넘은 어느 생일 아침입니다. 예전에는 생일이면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갈비탕이라도 먹으러 갈까? 그렇게 주고받던 사소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식탁은 조용합니다. 어제 남은 반찬과 혼자 끓인 미역국 한 그릇,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추며 생각합니다. 아, 오늘이 내 생일이지. 누군가 축하해 주지 않아도 달력에 적힌 글자가 혼자서 조용히 속삭이는 듯합니다. 점심쯤 되자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엄마, 케이크 쿠폰 보냈어요. 시간 나실 때 드세요. 고맙고 고맙지만 문자를 닫고 나면 집안이 더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볼까 하다가 괜히 더 시끄럽게 느껴져 다시 끕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 게 싫을까? 나 아직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가 않구나.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 오늘은 나라도 나를 축하해 줄까? 오래 안 입던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나를 바라봅니다. 생일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동네 작은 카페에 가서 케이크 한 조각과 따뜻한 커피를 주문합니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생일 축하해. 나. 그 말 한마디가 어쩐지 낯설고 또 어쩐지 따뜻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구도 아닌 나에게 축하를 건넵니다. 그 순간 혼자라는 사실은 그대로인데 외로움의 색깔이 조금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아, 혼자 있는 이 시간이 꼭 불행만은 아니구나. 고독이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혼자 사는 어느 저녁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항상 텔레비전을 켜두었습니다. 소리가 끊기면 집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텔레비전도 꺼지고 집안이 완전히 고요해집니다. 잠깐 당황하지만 불빛 하나 없는 방 안에 앉아 생각해 봅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어 볼까. 벽에 걸려 있는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에나 아이들, 함께 웃던 가족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을 걸어봅니다. 잘 지내지. 그곳은 편안하지. 혼잣말이지만 누군가 듣고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렇게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다가 깨닫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내 마음 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는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혼자 있어도 하나도 안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나와 손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모든 소리를 끄고 나와 마주 앉는 시간, 오늘 나는 어땠는지 나에게 한번 물어봐 주는 시간, 그 10분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이 조금 덜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없어지면 견디지 못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안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다. 반대로 내면이 빈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찾게 된다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단체 대화방 알림이 20개, 30개씩 떠 있으면 괜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 나도 아직 사람들 사이에 있구나.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단체방이 조용해집니다. 하루 종일 새 글이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나? 나를 빼고 따로 방을 만든 건가? 휴대폰 화면을 수십 번 열어보고 닫지만 새 알림은 오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머릿속에서는 별별 생각이 다 자라납니다. 내가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나? 혹시 그 친구가 기분 나빴을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조용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정도의 관계였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관계가 깊어서 말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이 많아서 수다를 떨었을 뿐일지도 모른다고.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 오래된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합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젊은 시절 내가 그려놓은 연필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아이의 얼굴, 창밖 나무, 잠자는 남편의 옆모습,
언제 이렇게 많이 그렸을까? 스스로도 놀랍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그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는 것을, 먹는 것도 있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저 그림 속에 푹 잠겨 있었다는 것을 그 스케치북을 덮으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 나도 한때는 내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을 담고 있던 사람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날 밤 연필과 새 스케치북을 사와 조용한 시간에 다시 그림을 그려봅니다. 어렵고 서툴지만 이상하게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흘렀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내 안은 조금씩 채워집니다. 우리가 늘 나는 텅 빈 사람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볼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 노래, 음식, 장소, 사람, 취미, 생각나는 것부터 천천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만 골라 이번 주 안에 단 5분이라도 다시 해보는 것입니다. 그 5분이 당신의 내면 통장에 작은 입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남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고뇌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다. 칭찬을 받으면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비난을 받으면 땅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그렇게 기분의 리모컨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 노예가 됩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려 편한 바지를 입고 머리를 대충 묶고 현관을 나섭니다.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칩니다. 할머님은 맨날 운동 나가시네. 바지 저렇게 입고 동네 다니는 것도 부지런함이지요. 말은 웃으면서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쿡 찔립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다 말고 거울을 봅니다. 내 옷차림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너무 막 사는 사람처럼 보였나? 그날 이후 산책을 나가려 하면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이 옷은 너무 칙칙한가? 이 옷은 또 너무 젊은 티가 나는가? 옷을 갈아입고 또 갈아입다 보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슬슬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오늘은 쉬자. 내일부터 제대로 입고 나가야지. 하지만 그 내일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걸음수가 줄어들수록 우울감과 외로움은 늘어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눈 때문에 내 건강을 포기하려고 하는 걸까? 그때 조용히 결심합니다. 그래, 내일부터는 다시 원래 입던 바지 입고 나가자.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복도를 걸어 나가며 그 이웃을 다시 만납니다. 오늘도 운동 나가세요. 네, 건강하려고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더 이상 그 사람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내 옷차림이 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든 내 다리와 내 무릎과 내 심장은 결국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절날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치우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처럼 집 안에 사람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때 며느리가 무심코 말합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반찬 잘 안 먹어요. 너무 짜서 건강에 안 좋대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합니다. 내가 평생 만들어 온 음식이 한순간에 엇박자로 느껴집니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 돌아간 뒤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씻다가 문득 눈물이 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해줘도 잔소리 듣는 사람인가? 며칠 동안 밥맛이 없고 전화를 받기도 싫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꾸 마음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가 내가 살아온 수십 년의 사랑과 수고를 모두 지워버릴 만큼 대단한 말인가? 남들이 보는 나는 때로 구식이고 답답하고 고집스러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나는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고 참고 넘어가고 아파도 아픈 티 내지 않으며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기분의 리모컨은 누가 쥐고 있지? 그리고 그 리모컨을 조용히 내 손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기분 나쁜 건 사실이지만 이 말이 내 인생 전체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한 번만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을 남의 시선의 노예 자리에서 조금씩 꺼내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아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가장 아픕니다.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매우 냉정하게 봅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다.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뀐다. 그래서 배신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거의 규칙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30해를 함께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가 같아서 만나 같이 소풍도 가고 집안 사정도 나누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며 살아온 친구입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이 사람만은 안 떠날 거라고 믿었던 친구. 어느 날 그 친구가 급하다고 말합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사정을 들어보니 자식 문제, 집 문제, 듣기만 해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얼마가 필요하니? 미안한데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크지 않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30해정을 생각해 통장을 다시 보고 결국 빌려줍니다. 우리가 남이냐? 천천히 갚아. 처음 몇 달은 미안하다. 곧 갚겠다. 연락이 종종 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집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습니다. 가슴이 서서히 차갑게 식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칩니다. 그때 묻습니다. 그때 그 돈 말이야. 친구는 눈을 피하며 말합니다. 아, 그거. 미안해.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래도 말은 좀 해줬어야지. 30년 친구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친구의 얼굴이 굳습니다. 형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안 빌려줬어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며칠 동안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신이란 특별히 나쁜 몇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 전체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평범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이 사람의 선택이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바보라서 이 일을 당한 것만은 아니다. 나는 사람을 믿었고 돕고 싶었다. 그 마음까지 함께 버릴 필요는 없다. 형제자매 사이에 유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사탕 하나 두고 싸워도 금방 화해하던 사이. 하지만 사탕이 돈으로 바뀌고 땅으로 바뀌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장남이었고 부모님을 오래 모셨던 나. 부모님이 생전에 집은 내가 가져라 몇 번이나 말했던 기억. 하지만 형제들 앞에서 그 말을 꺼내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 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들은 적 있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 마음대로 이야기 만드는 거 아니야.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를 이렇게 의심하는 사이가 되었을까? 재판이 끝난 뒤 고향집 마당에 서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인간이구나. 다만 나눠 먹던 사탕이 이제는 돈이 되었을 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형제들을 위해 평생 사용했던 정까지 모두 쓰레기로 만들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단지 앞으로의 기대만 조금 줄이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을. 사람은 돈 앞에서,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사람은 이익 앞에서 그럴 수 있다. 라는 말로 조금만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배신을 나만 당한 특별한 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으로 한 발 물러나 보는 것. 그러면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조금 덜 찢어집니다. 이제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의 친절은 호의가 되지만 계속된 친절은 상대의 권리가 됩니다. 이 문장은 오늘 꼭 마음에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애들이 고생하니까 내가 좀 힘든 게 낫지.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오고 밥 먹이고 놀아주고 씻기고 채웁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말합니다. 엄마 덕분에 산다. 진짜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에 허리 아픈 것도 있고 또 힘을 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말이 조금씩 바뀝니다. 오늘은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번 주에는 하루만 애를 안 데려오면 좋겠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진짜 안 돼요. 우리는 둘 다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감사의 말은 줄어들고 부탁과 요구가 늘어납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는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이 집 아이 돌보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도 나이가 있고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이틀만 보자. 그 대신 그 이틀은 내가 책임질게.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내 몸을 다 바치면서까지 도와줄 수는 없다.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아들 부부는 결국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준을 말해준 순간 관계의 모양이 조금씩 바뀝니다. 동네에서 심부름을 자주 해주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대신 사다 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병원에 같이 가줍니다. 몸이 움직일 때 남 도와주는 게 좋다. 그 마음으로 기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주변 사람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시간 되죠? 가시는 김에 이것도 좀 사다 주세요.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보다 당연하다는 표정이 늘어납니다. 무릎이 아픈 날에도 누군가는 말합니다. 오늘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시간이 안 나서요. 오늘은 제가 좀 힘들어서요. 라고 말하면 이런 표정이 돌아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섭섭함과 불만이 느껴집니다. 아, 이제는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남이 내 삶의 기준을 마음대로 정해버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해봅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도와드리고 다음부터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친절해도 분명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떠올려 봅니다. 한 번의 친절은 호의가 되지만 계속된 친절은 상대의 권리가 됩니다. 한 번의 친절이 상대에게 권리가 되지 않도록 친절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친절입니다. 이제 관계의 거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바짝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따뜻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춥습니다. 이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가 서로를 덜 찌르면서 조금은 따뜻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간섭과 기대와 상처가 늘어나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과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고슴도치처럼 더 가까이 갔다가 다시 조금 멀어졌다가 하면서 덜 아프고 덜 춥고 덜 외로운 거리를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들 부부와 같이 살게 된 어느 어머니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엄마 같이 살아. 엄마도 혼자보다 좋고 우리도 걱정 덜 하잖아. 그래. 그러자 처음 몇 주 동안 집안은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고 손주 재롱을 보고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집안 정리 방식, 반찬간,
텔레비전 소리 크기 참으려 해도 조금씩 마음에 쌓입니다. 손주가 거실을 뛰어다니다 컵을 깨뜨립니다. 뛰지 말라고 했지. 다칠 뻔했잖아.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요즘 애들은 이렇게 에너지 발산을 해야 한대요. 너무 많이 제지하면 안 좋대요. 웃으며 한 말이지만 어딘가 너무 참견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생각합니다. 같이 살자고 할 땐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내가 눈치만 보네. 얼마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조금 독립해서 살아보려고 해. 엄마도 혼자 계시는 게 편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찔립니다. 결국 나더러 나가 달라는 말이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어머니는 깨닫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구나. 우리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던 거구나. 조금은 떨어져 있을 때 더 보고 싶고 더 고마운 사이가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조정합니다. 평일에는 각자 생활, 주말에 한 번 식사, 명절에는 하루 이틀만 같이 있기.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사소한 말로 상처받는 일은 예전보다 줄어듭니다. 좋은 관계는 얼마나 붙어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매일 만나 술을 마시던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친구의 말이 점점 거슬립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 생각을 못 버리냐?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 모양인 거야.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만날 때마다 집에 돌아와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 다음 약속을 또 잡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습니다. 술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합니다. 이참에 술도 줄이고 이 관계의 거리도 줄여보자. 매주 3번 만나던 것을 2주에 1번으로 줄입니다. 시간이 생기자 혼자 걷는 시간도 늘고 다른 모임도 찾아봅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친구와 만날 때 예전보다 덜 피곤합니다. 가끔 만나니까 좋은 점이 더 잘 보입니다. 완전히 끊어야 할 관계도 있고 거리만 조정하면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거리입니다. 가까워서 힘들고 멀어져서 불안하다면 당신은 지금 딱 좋은 거리를 찾아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고독을 어떻게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실험실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기계를 보면 3시, 4시 다시 잠을 자려 해도 눈이 잘 감기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나를 발견해 줄까? 병원비는 어떻게 할까? 아이들에게 집임이 되지는 않을까? 가장 고요한 시간에 가장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 시간을 벌이라고만 생각하면 새벽은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실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3가지만 적어보는 것입니다. 돈, 병, 외로움, 미안함, 그리고 묻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지출을 조금 줄이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에게 솔직한 마음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혼자 남겨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순간에 기뻐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남은 인생에서 꼭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이지? 혼자 카페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을 쓸쓸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쩌면 자기와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못 꺼냈던 이야기들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비로소 꺼내보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작은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버스 2정거장 떨어진 카페에 혼자 가보는 것, 근처 공원을 혼자 천천히 걸어보는 것, 혼자 영화를 보러 가보는 것.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와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한 사람인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서 정말 나답게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 아이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나를 위해 산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문득 두려워집니다. 이 텅 빈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이 나이에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쩌면 이 시간은 평생 남에게 빌려주기만 했던 나를 다시 돌려받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 빌려주었던 나, 일에 빌려주었던 나, 사회와 시선에 빼앗겼던 나, 그 모든 빚을 천천히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 이제는 조금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고독은 우리에게서 사람을 빼앗아가는 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질문을 허락해 주는 귀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고독이 나에게 준 선물은 무엇일까? 오늘 밤
조용한 방 안에서 이 질문을 한 번만 자기 자신에게 건네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이 네 줄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남이 없어서 힘든 시간이고, 고독은 나와 함께 있어서 괜찮은 시간이다. 내면이 텅 비어 있을수록 사람과 자극을 더 많이 찾게 되고, 내면이 채워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편안해진다. 남의 시선과 배신과 과한 친절과 기대는 결국 나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관계에는 분명한 거리와 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독은 도망쳐야 할 감옥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장이다. 앞으로도 혼자 있는 시간은 더 많아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꼭 불행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혼자 텔레비전을 볼 때,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한 번 자신에게 말 걸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고독이 나에게 준 선물은 무엇일까?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주었다면, 당신의 주변에서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탓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은 외로운 사람만은 아닙니다. 당신은 고독을 배워가는 중인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고독을 견디고 있는 당신을 멀리서나마 깊이 응원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공간을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채널에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